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장동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름 방학 특집을 맞이해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이제 허리가 이제 휜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외래에 좀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제가 이전에도 발표했지만 특히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 청소년, 자라는 청소년의 그 척추측만증, 그 이제 의학주 용어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자녀들의 이제 허리가에 대해서 이제 휜 거에 대해서 또는 자녀들의 척추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강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할 건데요. 오늘은 1탄으로 이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무엇인가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두 번이 나눠서 강의할 건데 오늘은 이제 이 척추측만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이제 진행하는데 위험 인자가 있는가,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러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어떻게 진단하고 또 집에서 어떻게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치료를 하면 잘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소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가영님, 자나깨나 건강한 척추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물론 여기 제 채널을, 제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들으신 시청자분들 계시지만, 그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정상 허리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정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비정상도 알 수 있듯이 정상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엑스레이 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것은 이제 앞에서 본 거죠. 앞에서 봤을 때 우리 여기 척추가 이 중간에 있는 거, 네모난 게 척추인데, 그리고 여기 골반이고, 척추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일자 배열을 하고 있는 거 정상입니다. 그래서 목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골반의 중심, 여기 골반이니까 골반의 중심에 떨어지는 것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일자 허리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오른쪽은 이제 척추를 옆에서 본 건데, 위에 이제 머리 네 쪽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목뼈. 목뼈는 7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등뼈, 12개의 등뼈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뼈, 5개 허리뼈, 그리고 천추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C자형으로 이제 망곡이 형성된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등은 뒤로 이렇게 C자로 구성된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후만이라 그런 거죠. 다시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 C자형으로 구성된 것이 정상적인 망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일자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목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C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일자로 배열이 이제 일자로 되어 있으면 주로 어떤 경우냐, 자세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또 뭐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보시거나 하면 이제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병적인 거라기보다 잘못된 자세, 그리고 잘못된 습관으로 이제 많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만곡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한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이제 척추 측만증이란 무엇인가? 이게 약간 이게 화면이 이제 16대 9 슬라이드인데 이게 4대 3으로 나와서 조금 이렇게 잘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우리 허리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옆 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휘었는데 10도 이상의 휜 거를 우리가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10도 이상보다 훨씬 많이 휘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휘어 있는 것을 측만증이라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2차원적인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휜 것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CT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보면 이렇게 회전 변형까지 있는 3차원적 변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척추측만증은 10도 이상으로 휜 것이 측만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외래에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찍고 몇 도인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휜 것 중에서 위쪽에서 가장 기울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끝척추라고 하는데 가장 기울어진 각도 두 개를 위쪽 각도와 그다음에 아래쪽 가장 휘어진 끝척추를 사이 각도를 재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도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와 아래쪽에 제일 휜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63도다. 10도 이상이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많이 휘어 있죠. 이렇게 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몇 도냐? 우리가 가장 휜 척추가 여기 끝척추라고 하는 여기 이쪽에 T5번이라고 되는데 흉추 5번 쭉 내려오다가 아래쪽에서 가장 휜 끝척추는 1번 요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쟀더니 50도가 나왔다. 50도는 10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메인 커브를 주만곡, 가장 핵심 만곡이라 부르고, 이 주만곡이 생기면서 이제 2차적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에 커브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부만곡, 위아래 하나의 주만곡과 위쪽과 아래쪽에 부만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고난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소원요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버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가만 탈출로 현미경 수술을 하면 수술 전보다 허리가 약해질 텐데 운전직 일, 택시, 버스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허리에 좋은 운동 추천 바랍니다. 네. 일단은 척추 측만증이랑 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제 주제가 척추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한 것이 이제 척추 추가만 탈출증에 대해서 이제 강의 드렸는데 전전번 강의에 이제 그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진동이 척추에 안 좋습니다. 진동.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운전을 오래 하거나 특히 버스나 이런 택시 같은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엔진 때문에 가끔 타면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그 작은 진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지만 작은 진동이 이렇게 수십 년간 지속이 되면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운전을 하는 일은 이제 당연히 척추에 안 좋게 되겠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유산소 운동, 걷거나 조금 빨리 걷는 게 좋죠.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조금 빨리 걷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깅, 그리고 이제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 유산소 운동이 좋고 수영 중에서 자유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걷거나 헬스장 다니시면서 실내 자전거 타시는 게 훨씬 좋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면 이러한 척추 측만증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그 원인에 따라서 보면 크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기능성 척추 측만증 그리고 오른쪽에 보듯이 구조적 척추 측만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척추 측만증이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기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영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그 유연성이 있고 교정이 쉽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께서 놀래서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척추가 휘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척추가 휜 게 아니라 자녀가 이제 잘못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자세성이라든지 또는 제가 추가한 탈출증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자기가 안 아픈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측만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안 좋은 자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만 탈출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을 피하려고 이렇게 생기는 척추측만증을 요통성, 자골신경통성 척추측만증이라고 부르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휘어져서 척추가 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원인이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을 이제 기능성 척추측만증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원인을 치료하면 측만증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측만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료하면 이제 실제적인 측만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능성 척추측만증이라 부르겠습니다. 반대적으로 이제 오른쪽 편에 나와 있듯이 구조적 척추측만증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척추측만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적으로 측만증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교정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척추측만증은 이제 원인이 밝혀진 거와에 따라서 원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특발성이라는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를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 하고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를 비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이라든지 신경곤육성, 신경험주정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척추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비특발성, 원인이 밝혀졌다, 원인을 모르지 않는다 해서 비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경우죠.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휜 것처럼 보이지만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똑바른 엑스레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세가 잘못돼서 자녀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이제 자세성 척추측만증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죠. 자세만 올바르게 앉으라고 시키면 교정되는 자세성 척추측만증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제 환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당시에 한 30살밖에 안 되셨는데 디스크가 심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여기 원인이 MRI 찍었더니 이제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안 아픈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 이런 것도 기능성 척추측만증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수술했더니 이제 원인을 교정했더니 측만증 수술한 거 아닌데 이렇게 허리가 올바르게 원래대로 통증이 없으니까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왼쪽 그림처럼 이 무릎 높이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실제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골반 높이가 차이 나게 되고 척추측만증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다리 높이를 맞춰주면 이렇게 깔창을 통해서 주로 맞춰주는데요. 깔창 교정 전에는 다리 길이뿐만 아니라 이 골반 높이도 차이가 나는데 깔창을 교정하다 한 이후에는 이렇게 골반 높이도 같고 저절로 휘어진 척추도 교정되는 하지부동성 척추측만증이 또 기능성 척추측만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성 척추측만증, 실제적으로 척추측만증이 있다. 실제적으로 허리가 휜 거를 말하는 거죠. 이 구조성 척추측만증에는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이란 원인을 모른다. 이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있겠고 그 외적으로 이제 비특발성 원인을 아는 선천성이라든지 이런 신경 근육이 문제가 되는 신경 근육성 척추측만증, 때로는 신경 섬유종이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신경 섬유종성 척추측만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조성 척추측만증은 특발성 원인을 모르는 척추측만증이 약 한 85%, 80% 정도로 가장 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남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평소에는 허리가 괜찮은데 스쿼트만 하면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허리가 약한 건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리 근력 강화 운동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남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스쿼트는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치는 거 테니스와 비슷하게 스쿼트 말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그 한 방향 운동 한쪽으로 치는 거 테니스 아니면 그 배드민턴 또는 골프 같이 한쪽으로만 치는 운동은 허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탁구 같은 경우 한 방향 운동은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특히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한 방향 운동은 조금 아플 때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평생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좋아진 다음에는 운동을 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와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마무리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등 뒤쪽, 특히 등 뒤쪽에 있는 신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허리 근력 강화 운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정재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2입니다. 안 좋은 자세, 다리 꼬기, 책상에 엎드려 자기 등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이제 부적절한 자세가 물론 그것 때문에 모든 척추측만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자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성으로 발생해서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정래님처럼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구조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선천성 척추측만증. 이 선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아가 어머니가 임신해서 이렇게 이제 배아가 자라는 동안에 이렇게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척추가 발생하면서 기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남자 2세 사진인데 척추뼈는 이렇게 네모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동그란 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이렇게 돌연변이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천성 척추측만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천성으로 기형이 있어가지고 휜 것들, 이렇게 3차원적 CT를 보면 이렇게 하나 땅콩처럼 약간 기형적인 게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발생하느냐? 대부분 있어가지고 이제 척추가 발생하는 과정, 어머니가 이제 임신했던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척추뼈가 이상하게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선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구조성 척추측만증 중에 하나가 신경 근육성 척추측만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선천성으로 신경질환이라든지 근육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를 바르게 유지해주는 근육들의 기능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발달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세 남아 사진인데 굉장히 이제 많이 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3차원적인 CT 사진인데 찍어봤더니 이렇게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 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뇌에 약간 손상을 받아서 이제 신경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 있던 환자인데 2살 때부터 쭉 보니까 2살 때 22도, 4살 때 32도, 6살 때 막 50도로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이제 왔을 때 이제 거의 100도에 가깝게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한쪽 폐가 눌리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하게 눌리면 폐나 심장같이 주요한 장기가 눌리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숨 쉬는 게 곤란해지거나 심장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00도 가까이 되는 경우 또는 이렇게 심하게 휜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똑바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항상 자유롭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똑바로 앉을 수가 있으면 두 손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섬유종성 척추측만증 이렇게 반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신경 섬유종성이 있으면 측만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신경 섬유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경 섬유종성 척추측만증이라 우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미소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 진단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쪽 신발이 많이 닳았고요. 이런 증상도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천성 척추측만증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게 선천성인지도 알 수도 있고 특발성인지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되면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전신 척추 사진을 찍어보면 기본 검사이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대부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밑창 이제 자세가 이제 보행이 조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신발이 있을 때 양쪽에 닳는 정도가 다르게 되겠죠. 이런 증상도 대부분은 아니지만 측만증이 있을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미피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자세가 정형외과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자세로 인해서 생길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세가 안 좋으면 이제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질환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이런 균형이 틀어지면 척추뿐만 아니라 어깨 질환, 그다음에 고관절, 무릎, 발목 모든 것들에 이런 체중 부하가 한쪽에 더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관절염도 빨리 오고 그쪽 많이 부하를 받는 쪽에 인대도 다칠 수가 있고 연골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정형외과 질환의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급적이면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인뿐만 아니라 이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나이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왼쪽처럼 이제 0에서 30 미만을 유아기, 그리고 3세에서 10세 사이를 연소기라고 부르고 11세부터 17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부르고 18세 이상을 성인형이라 부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각각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세에서 17세 사이에 생긴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10세 정도까지는 이제 아직 성장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폐에 이제 이때 발생하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10세 이하에 발생하는 경우를 빨리 발현한다 해서 조기 발현형 척추측만증이라고 부르고 1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후기 발현, 약간 늦게 발현한다 해서 후기 발현형 척추측만증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10세를 기준으로 조기 발현형, 후기 발현형으로 척추측만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주제인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말씀드릴 이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란 무엇이냐 이제 다 공부를 했죠. 청소년기라는 뜻은 11에서 17세까지, 특발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런 뜻이죠. 척추측만증은 아까 10도 이상이라 했죠. 10도 이상의 구조적 척추측만증, 실제로 척추측만증이 있는 경우를 이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의 하나인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무엇이냐? 11세에서 발견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10도 이상의 구조적 척추측만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원인이, 그럼 이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무엇이냐? 부모님들이 외래 오셔가지고 자녀분의 허리가 휘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도 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발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하나로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다인성 요인, 원인이 너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하나로 딱 규정짓기 어렵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환경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인성 요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느냐? 원인이 많다고 했는데 이 유전적 요인도 조금 관여하고 있고, 자궁 내의 자세 이상, 호르몬 이상, 뭐 척추 발육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이게 본인 때문에 유전성이 있느냐 제일 걱정하시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적 소인도 조금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일란 쌍둥이인데 엑스를 찍어봤더니 한 사람은 조금 휘었고 다른 쌍둥이는 이제 조금 많이 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봤을 때 한 사람이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다른 쌍둥이도 척추측만증이 좀 더 높더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이유를 삼아서 이런 척추측만증이 유전적 요소인과 좀 관련된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외래 왔던 환자입니다. 10년 됐 2013년도에 자매가 되겠습니다. 언니도 보니까 약간 휘었죠. 이렇게 오른쪽이. 여동생은 약간 반대로 휘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다시 왔는데 봤더니 이제 2021년도 찍었더니 언니는 더 휘었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동생은 왼쪽 휘었던 게 조금 더 심해졌죠. 하지만 이렇게 형태는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흉추에서 오른쪽으로 휘었고, 여동생은 이제 요추에서 왼쪽으로 휘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매인 경우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남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인데, 이제, 왼쪽은 이제 누나죠. 누나였고, 오른쪽은 남동생입니다. 누나는 이렇게 허브가 이렇게 S자로 휘었고, 남동생은 이렇게 흉추만 오른쪽에 휘었습니다. 이렇게 자매, 일란 쌍둥이뿐만 아니라, 자매, 남매, 이렇게 같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전적 소인도, 관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께서 이제 부모님께 질문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꼭 발생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가다가 유전적 요인이 관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한 형제가 이제 측만증이 있는 경우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 아니면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쌍둥이 중에서 한쪽이 척추측만증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동생이나 가족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나랑 남동생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척추측만증은 얼만큼 많은 비율로 발생되느냐, 유병률을 살펴보면 이제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곡이 또 여자에서 많이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이제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0도 이상은 전체 인구가 2%. 우리가 수술은 40도 이상인 경우에만 하는데 40도 이상, 50도 이런 경우에 40도 이상인 경우의 유병률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한 0.2%, 그 중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 인구의 0.1%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척추측만증,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은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척추측만증은 특히 이제 키가 많이 클 때 같이 진행하고 키 성장이 끝나면 대부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클 때 측만증이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키 성장이 완료되면 대부분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도 이상 진행하는 경우를 이제 각도가 진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위험인자는 어떤 경우냐?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 그리고 발견 당시 나이가 이렇게 어린 경우, 초경 이전인 경우, 초경 이전이라는 말은 앞으로 성장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발견 당시 각도가 큰 경우, 흉추 망곡일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엑스를 봤을 때 부모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 애가 이제 이제 허리가 많이 휘나요? 앞으로 휠 것 같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런 경우가 앞으로 휠 가능성이 많은 경우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 성장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이제 대개는 이제 초경을 했는지 초경을 하고 1년, 2년 이내에 가장 키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때 허리도 이제 같이 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경을 안 했다 하면 저희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특히 이제 이런 경우를 고라가 얼만큼 골반 엑스레이를 찍어서 고라가 얼만큼 진행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성장이 남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엑스를 찍어서 이제 고라가 이제 되는 경우를 이제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1단계인 경우에 이제 초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진행할 확률이 높고 이제 고라가 거의 끝나면 4단계가 되면 척추 성장이 종료되고 5단계가 되면 키 성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골반 X를 찍어서 1, 2단계다 고라가 그러면 성장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 척추가 많이 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4단계, 5단계가 이미 되었으면 이제 성장이 대부분 끝나가기 때문에 휠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엑셀을 보면 띠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띠 같은 게 4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성장이 많이 남아 있고 띠가 이제 끝까지 쭉 다 차 있는 경우 4단계 거의 이제 하나로 띠가 이제 보이는 경우를 5단계인데 이런 4단계는 척추 성장이 끝나는 시기고 5단계는 거의 키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반 엑스레이만으로도 우리 자녀의 성장이 얼마큼 남아 있다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니까 조카들 봐도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가 키 성장이 얼마큼 남아 있나요? 물어보는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엑스레이 하나만 찍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엑스레이로 우리가 성장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성장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이제 각도가 척추가 흰 것이 이제 진행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3세 여자인데 이렇게 약간 이 4분의 1 앞쪽에만 있는 경우는 이제 1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키가 클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이제 띠가 요가 끝까지 왔죠. 이런 경우 4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척추가 키 성장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척추가 힐 확률은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란 청소년기 11세에서 17세 사이에 발견된 특발성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10도 이상의 구조적 척추측만증을 말한다. 이런 측만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말지는 이제 키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키가 이런 성장기를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께서 특히 우리 자녀들의 척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냄비 뚜비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체대를 준비한 학생인데
고강도 운동을 자주 할 때마다 허리 통증을 느낍니다. 운동이 허리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나요? 아니면 운동 자세가 문제인가요? 둘 다 문제가 있겠죠. 잘못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허리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제 특히 체대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잘못된 운동 자체일 뿐만 아니라 또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근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허리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미피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앉을 때 무조건 허리 굽혀서 앉고 다리도 자주 꼬아 앉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질환이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자세는 아니고 아니라고 비욘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을까요? 척추측만증이 이제 자세가 안 좋다고 척추측만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자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게 굳어져 가지고 척추측만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자세는 모든 정형외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자세로 해서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름방학 특집으로 우리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이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유병률 어떤 경우에 이제 더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을 이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